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적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위험에 뛰어드는 이들. 첩보 영화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세종 때도 이런 특수요원을 만들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첩보 활동은 원래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야 하니까요. 과거 전쟁 때도 매 순간 중요했던 감시 정찰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업데이트실록 첫 번째 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 속에서 설명하는 역사학자 김재현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잦은 외침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늘 기민하게 경계하고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한반도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 시대부터 외세 침략은 시작됐는데요.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내려오고 남쪽으로는 왜군들이 출몰하죠. 하지만 지켜내야 하는 싸움에 필요한 건 단지 공격 무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어떤 전술을 가졌냐는 것인데요. 익히 알려진 전투들이 녹아있는 전략 전술들, 그 중에서도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고려거란 전쟁 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개경을 향해 달려오는 거란족을 상대로 고려가 펼쳤던 청야전술은 기가 막힙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 군사기지를 만들어 유사시엔 성에 들어가 방어를 하고 성 밖의 적군이 가용할 만한 물자는 다 없애서 제풀에 쓰러지게 하는 바로 그 전술. 고려 땅에서 단 한 톨의 쌀도 못 구한 거란군은 힘을 쓰지 못해 그렇게 초토화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한산대첩의 하객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당시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이 가진 73척의 대규모 함대를 한산 앞바다로 유인하고 에워싼 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지켜야 할 곳은 넓고 병력은 열세인데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적의 동태를 빠르게 파악하는 감시정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이겠죠. 여진족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과 납치를 일삼았던 조선 초기, 비밀리에 국경을 넘나들며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채타민입니다. 세종실록 28년 1월 4일의 기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탐꾼이 곧 채타민, 요즘 말로 하면 첩보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산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여차하며 교전도 벌여야 했던 만큼 징병했던 정군 중에서 용맹하고 발빠른 이들로 선발했지만 북방 지역까지 지리를 잘 아는 현지인이나 여진족 중에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었고요. 워낙 위험한 일이다 보니 고심했던 세종은 아예 사형수를 채타민으로 보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아서 돌아오면 형을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사형수의 통제가 어려워서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시정찰 활동을 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척후군이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병력 규모부터 물자 상황, 행군로까지 알아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적군이 수십만이면 일일이 다 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적군의 숫자를 파악했을까요? 고대 전투들을 보면 전투마다 병영을 포진시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들의 깃발을 중심으로 대략의 인원수를 추정할 수 있었고요. 밥 짓는 대형 소치나 막사 수 같은 병참의 보급 상황도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대부대가 이동하면 먼지가 일어나니까 이 먼지의 크기와 높이를 보고 부대 규모를 짐작했다는 설도 있고요. 이런 적군의 행동들이 포착된다면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죠. 말 그대로 통신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높은 산에 올라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을 이용한 봉수체계로 변방 상황을 중앙으로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봉화보다는 말이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을 담당했던 병조에 전국에서 올라온 봉화 정보를 전하면 왕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에 보고한 뒤에야 임금이 알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비가 오면 횃불이 붙을까요? 안개가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요. 정보를 얻기 위해 적진에 보낸 병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면요. 당시로선 사람을 적진으로 보내고 횃불과 연기로 통신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다양한 물리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인류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군에겐 안전하면서 적군에겐 더 빠르게 응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오늘날의 레이더 기술입니다. 레이더는 한마디로 전파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단순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표적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등 여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악천 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다 봐주는 제3의 눈이라고 하면 될까요? 레이더는 활용 용도에 따라 기능이 다양합니다. 표적을 탐지해 거리와 방향을 알아내는 탐지 레이더, 경로를 쫓는 추적 레이더, 아군인지 적군인지 여부를 알아내는 피하 식별 레이더 등등등.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죠?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추적하고 적의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능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다기능 레이더인데요. 현재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여러 무기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적의 위협을 레이더로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다기능 레이더는 유도 무기 체계의 눈이 되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기능 레이더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는 특히 청궁2로 잘 알려져 있는 유도 무기 체계에 탑재되어 표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탐지하고 추적, 식별, 유도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 탄도탄 대응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글로벌 최강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레이더가 언제부터 전쟁에 사용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과 수신호에만 의존해 적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던 한계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첨단 감시 정찰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다기능 레이더 이야기는 기술업대실록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